다음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건데요. 밸류에이션 어떤 거를 이제 사실 이제 주가 평가하실 때 밸류에이션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식 사고 팔 때. 그럼 이제 86번가에서는 어떤 거를 즐겨 쓰느냐라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DCF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즐겨 씁니다. 밸류에이션 다양한 방법이죠. 제일 많이 쓰는 게 PER, PBR일 것 같아요. 뭐 버는 돈 대비해서 시총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시총 대비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 시총 대비해서 장부 가치가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요거 이제 상대가치 평가고, 절대로는 뭐 이제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이나 뭐 그 자녀 가치에 대해서 그 RIM 쓰는 방법이 있죠. 사실 DCF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좀 문제가 많은 방법이라고 비판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걸 많이 사용하는데, 뭐 일단 제일 먼저 나오시는 비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DCF 하려면 쭉 장기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장기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뭐 단기 예측은 쉽나요? 단기도 어렵던데요, 저는. 오히려 장기가 쉬울 수도 있죠,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일단은 단기냐 장기냐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단기보단 장기 예측이 틀릴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예측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예측은 반드시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단기냐 장기냐는 뭐 충분히 좀 뭐 이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측이 들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사이클 산업에는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 적자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이클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향후 예상 현금 흐름이 이럴 수 있는 거죠. 100원, 뭐 50원, 200원 잘 벌다가 아이고 이거 경제가 엉망이에요. 현금 흐름이 0원이 돼요. 이러면 이게 마이너스도 나는 거죠.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는 또 0원. 근데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으니까 한번 또 튀는 거죠. 500 벌고 200 벌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장기 저성장 10, 30 이렇게 버는 시기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 할인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있으면 이게 할인이 제대로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구간으로 끊어가지고 봐요. 뭐냐면은 그래 10년에 한번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 그 10년 내에는 초호황도 한 번쯤 있을 거고, 보통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펼쳐질 거고, 되게 안 좋은 경우도 이건 이제 경제 위기로 표현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합성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예상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쭉 넣어보면 평균치가 79잖아요. 그럼 매년 그냥 79원씩 현금 흐름 발생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10년치를 통으로 놓고서 이제 구간 적용을 하는 거죠. 향후 철강업의 10년은 이런 식일 거고, 그 뒤에 10년은 이런 식일 거고 라는 것들을 하고서 할인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얼추 바텀 밸류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이클 산업의 경우에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비평이랄까요? 그게 야, 이런 숫자들도 다 되게 자의적인 거 아니냐, 뭐 뻥튀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저는 그건 상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 학생 시절에 동아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레포트를 쓰면 아무래도 셀 레포트보다는 바이 레포트가 더 사실 와닿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남의 얘기였으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사서 벌려고 하는 건데 너는 일주일 동안 분석해서 셀 레포트 낼 거면 왜 썼니? 막 이런 비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제가 조금 아니란 걸 알면서도 좋은 숫자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제가 레포트를 써서 남을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혹은 뭐 직장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같은 데서, 혹은 이제 강의일 수도 있죠, 학교에. 반드시 내가 숙제처럼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라면, 그러면은 나의 자의성이라는 것이 이 숫자에 반영되는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이어스가 생기고 가버릴 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동아리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분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처음에도 얘기하고 중간에도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적자가 날 것 같다,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 그럼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향후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럼 그것도 그대로 넣으라는 거예요. 숫자를 굳이 좋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솔직해집니다. 본인이 돈이 달려 있는데 굳이 그 숫자를 억지로 긍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적을 것. 그러면 솔직하게만 적으면 사실은 자의성의 부분이 저는 많은 게 해결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의성이 나쁜 거는 이게 긍정적인 바이어스가 생길까봐 이거든요. 그 부분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적게 되면 없어진다는 거죠. 많이. 그리고는 저는 DCF를 사용하면서 이게 기업 가치를 잘 평가해주는 방법이다. 사실 모든 방법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DC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것 중에 하나는 기업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DCF의 핵심이 뭔가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PER, PBR이든 다른 방법에서도 그러니까 상대평가 등 이런 데서도 다 쓰겠지만 뭐냐면 PQC는 당연히 보겠죠. 매출액하고 비용. 그러니까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요거 가지고서 마진이 얼마 나올까요? 그럼 내년 뒤에 얼마 벌까요? 후내년에 얼마 벌까요?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 가지고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DCF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게 더 붙게 되죠. 뭐냐면은 내가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되면 투자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죠. 향후에 이 기업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될까?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PQC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면 투자 측면은 조금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성향에서는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부채로 조달해서 하게 될까? 아니면 자기 자본, 유상증자나 CB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겠죠. 자기 자본 조달을 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성장성이 드라마틱해 보여도 그게 다 부채로 조달이 안 되고 자기 자본 조달이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라는 게 보이게 되면 내가 이제 성장 이만큼 돼도 만약에 희석도 이만큼 된다면이라는 게 여기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상력 발휘도 돼요. 뭐냐면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점이 개선되며 그러니까 단순히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죠. 향후 산업 내에서 구조적인 투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을까? 투자도 두 종류죠. 이제 캐파를 늘리는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투자가 있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매년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보수한다는 관점에서 들어간 투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술 발전이나 뭔가 다른 이유로 혹은 산업 내 구조적인 뭔가 이유로 그런 부분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DCF 쓰면 사실 예상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저는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기업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다음 분기 얼마 나와? 내년에 얼마 나와야? 그럼 PR 얼마네?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다음 분기 내년 모습까지만 그려보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DCF 하면 자연스럽게 장기를 할인을 해야 되니까 장기를 봐야 되고 그럼 그 장기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을 더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밝혀내게 돼요. 예를 들어 매년 30%씩 향후 10년간 성장한다는 엄청난 성장을 가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아이쿠야 어느샌가 이 회사는 몇 년 뒤에는 독과점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게 되겠네. 야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 회사는 다른 산업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더 성장을 하려면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은 투자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인수합병을 할까? 혹은 독과점 수준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꺾이겠네. 산업 성장에 불과하겠네. 그러면 그 순간에 매출 성장이 멈추었을 때 과연 그 회사가 마진 증대라는 걸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거죠. 예상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더욱이나 이 회사와 함께 경영해가고 미래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상하는 기간이 길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는 할인율에 대한 이슈도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며. 그러면은 할인율이 낮아지니까는 가치를 너무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가면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DCF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저금리는 반영을 해요. 근데 요거를 조금은 좀 위험 계수를 좀 넣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넣냐면 이제 이제 산정하고 할 때 베타를 넣게 되잖아요. 베타를 산정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 과거 주가 흐름 가지고서 베타치를 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좀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베타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투자를 할 때 위험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 위험이라는 것들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사실 베타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산업 그 뭐랄까요, 구조상, 그 기업 구조상 위험이 다른 것보다 클 수 있는데 베타는 과거 베타 따져보면 낮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의적으로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라는 것을 베타를 통해 가지고 표현해서, 그러면 이게 저금리든 뭐든 간에 베타가 높아지면 이게 많이 좀 뭐가 나오겠죠, 여러분?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점으로 좀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 구조에 있어 가지고서도 과도한 부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데파이낸싱 하는 게 이율이 낮으니까 요즘 상황에서는 이점이 있는데, 요것도 좀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서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요런 할인율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금리 나중에 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치를 시나리오를 해보고서 그 시나리오의 중간값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밸류에이션의 최고봉은 이거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온 나의 값하고 가치를 비교해서 안전마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사는 거죠. 밸류에이션 하는 이유는 결국 매매를 하기 위함이고, 그랬을 때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가정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여러 번 많이 넣고요. 예상하는 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틀립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내가 변수를 하나씩 더 추가할 때마다 내가 틀릴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게 되겠죠.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그렇게 그 계산을 솔직한 숫자를 넣어서 하고, 그러고서 안전 마진이 나오면 베스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DCF를 좋아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